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근대에 접어들어 4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가장 깊은 아픔을 남긴 일본의 만행에 한 번,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로 다시 한 번, 1960년대 전쟁으로 패어가던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위해 굶주린 배를 붙잡으며 또 한 번,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의 취약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여느 나라는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냈을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치고 나아가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은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공식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외환위기 또는 구제금융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세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이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할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관계를 고려해서 연장해 주기도 하는데 한국에 돈을 빌려준 대부분의 일본은행과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한 징조가 보이니까 투자금을 전부 회수해버렸습니다. 한국 시장에 유입됐던 달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환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했고 1,900원 후반까지 급상승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자칫 국가부도 사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구제를 요청해 21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는 왜 이렇게 됐던 걸까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거대한 사건에는 29번의 비슷한 사고와 300번의 잠재적인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랬던 걸까요?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그널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알 수 있는 무역수지가 1996년 마이너스 10조 원을 기록했으며 근로자에게 지불되지 못한 임금이 6,480억 원, 즉 기업이 근로자에게 줄 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30조 수준으로 한 달 또는 2달 만에 고갈될 수도 있었습니다. 환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었죠. 한국 경제의 추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춰버렸습니다. 현재는 시장 상황의 환율을 맡기는 변동환율 제도지만 1997년까지 한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고정하면 마음대로 환율을 주무를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렇게 환율을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높여서 1인당 국민소득을 2만 불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환율을 하락시켜 원화 가치를 높이면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OECD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김영삼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였죠. 환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방출해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낮아진 것입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는 일본에서 가장 많았는데 외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고는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혈안되어 있었고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채권 회수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홍보가 필요했던 정부의 무리한 환율 시장 개입이 독이 된 것이죠. 둘째, 종합금융사의 비상식적인 투자 정책. 종합금융사, 즉 종금사는 금융회사로 보험과 증권 업무를 제외하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가능했고 대출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금사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쉽게 말해 단기 자본을 도입해서 장기로 대출을 한 것이죠. 빌린 돈의 만기와 빌려준 돈의 만기가 다른 것은 자산 부채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문제는 단기 자본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이죠. 종금사들은 많은 자본을 일본에서 빌려왔는데 낮은 이자의 단기 자본을 차입해서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장기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그것도 러시아 등의 리스크가 큰 국가에서 말이죠.
즉 한 달 후에 갚을 돈으로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사서 투자하면서 만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갚아야 할 돈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받을 돈은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결국 외화 유동성 부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기업의 과도한 몸집 불리기.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감행할 때는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다 보니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종금사로 몰려들게 됩니다. 종금사에서는 담보를 거의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부채는 꼭 필요하지만 당시 한국의 30대 기업의 부채 비율은 350%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즉 재산이 100만 원인데 빚이 350만 원인 것이죠. 이러한 바탕에는 정부와의 독특한 관계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대기업들은 1960년대 정부의 도움으로 성장해 위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하면 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들 말이죠. 대출로 몸집을 불린 대표 기업은 대우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과감한 투자로 대기업이 되었지만 대출로 대부분의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기업까지만 대출로 일으킨 사업이 결국에는 대우를 공중분해시키기도 했죠. 한때 재계서열 2위에 오를 정도로 거대했으나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결국 부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21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과할 정도의 체질 개선을 요청했고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해고, 노숙자, 실업, 자살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흔하게 들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IMF를 극복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생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환위기의 불안감으로 나라 전체가 한숨으로 들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국민들 사이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던 시기에 KBS의 근모와 수출하자라는 생방송은 전 국민의 가슴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남녀노소, 기업과 민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나라 살림에 보탰으라고 기증하기 시작했고 3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이 금모으기 운동엔 금 200톤 이상이 모였습니다. 삼성그룹은 그룹의 수출 창구인 삼성물산의 종무식에서 장롱 속 금모으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임직원들로부터 금을 기탁받았으며 대우는 본사에서 100kg 이상의 금을 모았고 이종범 선수는 혜태 시절 한국 시리즈 우승 기념품 황궁호랑이상 등 각종 대회에서 받은 금부치 240돈을 주택은행에 맡겼고 삼성 이건희 회장 부부는 550돈을 기탁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0돈을 국가에 헌납하는 등 기업가, 스포츠인, 정치인들의 기부 소식은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은 부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들의 기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구의 금은방 주인인 전성환 씨는 자신의 금은방에 진열했던 금 5천만 원어치를 내놓으며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을 내놓았다며 자랑스럽게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진짜 의인들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장롱에 고이 보관해둔 폐물, 아들, 딸의 돌반지까지 그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50만 명의 국민들은 227톤을 모았습니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은행이 금모으기 이전에 보유했던 금은 12톤이니까 한국은행 보유량보다 20배 이상의 금이 모였고 2011년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34톤이니까 정말 엄청난 양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여진 금으로 당장 금융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르게 힘을 발휘했죠.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자세가 세계에 알려졌고 그런 자세가 국가 신용도를 올리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희생해서라도 국가의 빚을 갚고 있으니 돈을 갚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의지는 곧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로 이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그 위기를 이겨낸 것도 사실입니다. IMF 때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12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실업자 수가 150만 명으로 3배 늘었고 많은 아버지들이 거짓 출근을 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는 셀 수 없이 늘었으며 수많은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와중에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기부할 금도 없었고 집도 너무 가난해서 1g도 기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그때 나라를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